부분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지금 2008년 이전이거든요. 2008년 이전에는 1위가 지금 HSH인데 HSH는 2003년도 9월 달에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일의 햄버거에 두고 있는 아디뱅크인데 그래서 뭐 어느 총재가 경질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아주 어려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랭킹 순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DMB 노르도 마찬가지고 BNP 파리바도 그렇고 KfW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 투자은행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순위가 엄청 딱 떨어졌죠. 스미토모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아계 뱅크 중에서는 순박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요 순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기차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재밌는 것은, 중국은 국가개발은행이 조선소 건설이나 금융을 담당하고, 중국 수출입원에는 선박금융, 선수항공보다 RG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은행과 자금들이, 투자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정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풀링 형태를 해서, 선박에 투자하는 펀드를 많이 만들죠.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리스 같은데, 총리가 방문해서 그리스 선주가 중국에다 선박 발주를 할 때는 그것을 보증해주거나, 보증서를 끊어주거나, 지급 보증서를 끊어주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또는 이제, 구순의 일부를 감당해주는 형태들로 하기 위한, 풀링 파운드, 풀 파운드라는 여러 금융집단들이 돈을 집어넣어서 풀을 만들어서 만드는 펀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스에 가가지고 뭐 2차에 걸쳐서 한 번에 20억 달러 주려 만들었으니까 돈 쓰라 배 한국 정부에다 발주하고 그렇게 해가 신문기사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하고 올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해외 선주들, 유럽에, 어디를 하면 아마 대형 선주들도 한국에다 배를 발주하는데, 한국 자금을 싸게 살 수 있냐. 작년 같은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미국 플러스 300% 언주를 할 수 있냐. 요즘 2% 언주를 할 수 있냐고 묻거든요. 최근에 1% 언주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뭐 한국은 사실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코시오, 무역공사를 통한 보증받기는 사실 산업은행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레이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7%, 8% 가지고 쓰고 있는 판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형태의 한국계은행이 해외 선주들에게 자금을 공유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레이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계은행이 자꾸 물어요. 유럽계 선주들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절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30% 정도, 20% 정도랄까? 지급 규모가 떨어졌거든요. 그 붕괴 직전으로까지. 조금 이제, 여신 능력을 키우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아주 완전 회복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형의 선주들이 이전에 쉽게 우리가 얘기했던 BNB다 아니면 HS다, BNB다, BNP 팔이 돼가지고 와서 종구하고 지금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와서 어중하게 되고, 심지어 한국에도 물어보고, 역전 현상이에요, 역전 현상. 요것도 8년 금융위기 이전인데, 그냥 참고로, 대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펙 같은 건 우리나라에 지금 스펙 최근에 하나 했죠. 인기는 없습니다만, IPO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큰 인기는 없거든요. 그래도, 스펙하고 그러면 리스트 숫자 있고. 우리나라와 똑같죠. 사실은 금융의 종류와 구조는 그 규모가 크고 그들이 다루는 목표, 다루는 투자나 또는 채권 빌려주는 차입자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다른 거죠. 똑같이 요건 형태는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엄청 커졌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비해서는 또 엄청 커지고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거 지금 마린 한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은
파산, 그죠? 포티스 네덜란드 기준으로 했던 초대형 은행이었습니다. 파산. 축소, 독일의 deutsche뱅크와 더불어서 독일 최대의 투자은행이죠. 축소도 조금 축소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병, 국유화. 요건 최근 자료거든요. 확인이 다르죠, 그죠? 거래금액도 지금 한 개월에, 2008년 이전에 한 개월에 200, 300억 달러씩 지급하는 규모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 순서별로 구성입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행도 하나도 없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한캐피탈과 사는캐피탈이 사실 한국의 선주들이나 조선사가 선박을 확보하거나 수주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죠. 제1금융권보다 앞서서 또는 우리가 국유은행이라 할 수 있는 은행, 산업은행 같은 경우 앞서서 이 은행들이 우리가 소위 재산금융이라고 부르는 캐피탈사들이 과감하게 선박에 투자를 하고 선박에다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것은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된다.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는 고리다. 첫째. 그 다음에 이 규모가 제한적이다 하는 얘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캐피탈사는 수십 년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제2금융권, 제1금융권 아니면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려오거나 해외로부터 빌려와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자금이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계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다. 그것을 한번 좀 짚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범주에 가는 것, 그것은 이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이제 혼합해서 우리가 투자 또는 대출을 혼합해서 만드는 금융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편의 취득제도 관련해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세법상 수입 신고를 경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간접투자법이든 아니면 순박투자법이든 해외 SPC를 설립하고 설립 SPC가 오너십을 가지고 한국의 선주들이 BBC HP로 배를 가져올 때 BBC 같은 경우는 제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BBC HP 같은 제가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할 때 가치 대상이 되는 거는 리메이닝 온보드 방카죠. 알로비가 이제 수입으로 가미돼서 간세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되거나 안 되거나 그래서 신고만 하면은 근데 안 하는 경우 많으면 한 번씩 썰어 모아가지고 소위 밀수 혐의로 대피소를 불러서 벌금을 내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기소유예라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꼭 짚어야 될 것 같길래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선박을 도입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은 BBC의 취득 구조로서 들어오는 배가 우리 제주도에다가 등록을 하면 취득세 안 문다, 선박세도 안 문다.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알로비는 해외에서 땅까지 나온 알로비는 관세의 대상이 된다. 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 필히. 물론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너무 금이 많다. 부가금이 많으니까 좀 깎아줬어. 그러면 이걸 원칙대로 보완을 안 하거든요. 관세청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안 하면은 검찰에서 소환하고 아주 소위 밀수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과자가 되면은, 아무리 배 많이, 도입해서 훌륭하게 사업이 이루더라도, 그것이, 납작이 아주 나쁘잖아요. 또 법인도 전과자 되거든요. 그 법인도 아주 나쁘죠. 그 기록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본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세미나하고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쭉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이거든요.
수입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 하는 거. 2007년도 한번 그랬었어요. 뭐 우리 회사도 그랬고, 그 동갈도 있고, 또 STX 대형 회사도 한 8개 선사 CEO 한꺼번에 부른 적이 있어요. 서울 조항지검에서. 그래서 공동대응을 해야지 각계 대응을 하다가는 벌금도 엄청 맞고 장하면 전까지 안 하면 법대로 하면 이제 후속적으로 간판 가야 되는 꼴이에요. 왜냐하면 몇 년간 신고 안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회사마다. 한두 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의 잣대로 수익 관세 매기는 관세법을 적용을 하면은 전부 전가자 될 판이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대응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이제 담당 변호사들 다 모아가지고 공동대응이다. 그렇게 해서 한쪽 변호사로 그냥 가자. 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박 투자회사의 그래도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로 요거 보시고요. 지금 현재 척수가 170 정도 되죠. 요것도 그냥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PF 그러는데요. PF하고 우리가 SF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전형적인 스마트폰 SF죠. 그래서 여기 이제 PF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는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리코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리코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상한 친구권인데, 상한 친구권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리코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보증 쓰잖아요. 그러면은 법인이 돈을, corporate finance에 법인이 돈을 빌리면은 그 법인이 한국에서는 전부, 지금 포괄금 담보, 포괄 보증을 세운단 말이죠. 법인이 이제 그 돈 빌린 데 대해서 보증을 쓰고, 대표이사 당년 보증해가지고 또 도장 찍죠. 대표이사도 도장 찍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한정 보증이냐, 아니면 포괄 보증이냐. 소위 말하는 인분냐, 아니면 포괄 건분냐 하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거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선박을 매수로 해서 한 것이면은, 여기서 당연히 non-limited라고 돼요. 요 선박에 투입, 빌린 돈 자체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박을 사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이 법인이 보증 쓰고 산단 말이죠. 이게, 예. 우리가 지금 SPC를 수립해가지고 BBCHP로 도입할 때도 BBCHP 자선으로부터 우리가 corporate finance에 준하는 보증수라 그러고, 심지어는 담보수라 그러거든요. 제 개념에 의하면은 보증 담보 정도가 아니고, BBCHP 계약에 의해 가지고 들어올 때도, 심지어는, 각종의 이면 보증이나 또는 이제 제3, 소위 말하는 무상보증들, 제3의 담보들을, 우리 소유가 아닌 것들을 대라 그래서, 갖다 대라. 이것이.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요것은 책이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리코스의 정도가 아셋 베이스드 파이낸스처럼 보이지만, 언리미티드다.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지금 문제죠. 배 한척, 오너십 한척 돼 있는 거 잘못되면, 또 다른데, 뭐, 억류되는 거, 아이스 되는 거는 뭐 해외에서, 관할법이, 영국법이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죠. 국내에서 금융과 관련돼서도, 이건 끝없이 주시면이 들어온단 말이죠. 돈 갚으라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한국의 해운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그러면 외국은 이렇지 않느냐? 외국은, 아까 우리가 초기에서 봤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투자와 대출이 혼합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배 한 척이 하나의 오너십을 형성하고, 하나의 법인을 형성하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금융에서 싫어하든 좋아하든, 또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든 안 하든지 간에, 완 컴퍼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운회사가 자기 오너십을 그냥 집합으로서 10척이다, 5척이다. 해가지고 오너 플래그를 딱 하는 시대도 어떻게 보면 급격히 갈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미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고 대출을 유치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자본법 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것이 펀드풀이에요. 전부가 펀드예요, 그것이. 그러면 펀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고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너는 배 한 척이 가지고 있는 손익분기점을 넘어나간 또 배 한 척이 가지고 있는 현금 몰입해서 현금을 양호한 그러한 그 배가 가지고 있는 관리 구조와 배가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에 대고 우리는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겠다. 이게 지금 흐름이거든요. 아직 피부로 몸을 시킬지 모르지만 급격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이거는 unlimited의 corporate finance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의미의 shipping finance, 소위 asset based finance로 돌아가는 거죠. 선박만을 담보로 하는. 또 선박에서 우리가 대출 상환의 책임이 끝나는 또는 투자에 대한 우리가 확정이익 보장의 책임이 끝나는 형태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 바뀌어가고 있죠. 이것이. 그래서 이건 한번 평소에 우리가 해운회사 또는 조선회사에 있으면서 우리 무의식 중에 대표적 방향 보장 찍고 심지어는 CFO도 와가지고 보장 찍어놓고 보장 찍고 또는 이제 회사 법인도 무한 책임을 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변화하고 있다. 그것이 shipping finance가 아니다 사실은. corporate finance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제일 있었고 지금 제일 있는 금융 환경과 조건은 그것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물론 우리 해운회사도 우리도 약점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저도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운회사를 하는데 선박별 가지고 있는 손익계산서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 없거든요. 선박별 손익계산서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선박별 점검 어렵게 달라고 그런 거 없어요. 선박별 크랙 리스트 달라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선박별 관리비용 100% 뽑아놓은 거 내놔는 없는 거예요. 전부 법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인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 오름표,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스케줄으로서 이제 발론을 남기고 리스크 금융으로 진행했던 것들, 그것을 이제 모았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는. 그거 보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금융기관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봐도 가능한 아니에요. 이야기 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선박금융과 해운기업 재정지원 방안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운동자금을 기업에 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재의 현황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 듣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하고 계시는 기업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우리가 생각을 확보한 거,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2004년도에 이제 시행을 해서 시행 근거가 돼서 지금 이미 지금 상품화되어 있죠. 이것은 상품화돼서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 합동운용의 집합투자, 전문가에 의한 대형 투자, 위험관리적 분산 투자, 수익 획득 목적 투자 결과에서 실직 배당. 이것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뭐 생각납니까? 선박 투자법이라고 선박 본드잖아요. 다음 적용 법률이 다른 거죠. 강특법이고 그것은 선박 투자법이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 이게 훨씬 자유롭죠. 첫째 뭐냐면 이것은 신탁을 해지하고 소위 이제 투자 대상이 됐던 물건이 매각이라든지 또 투자했던 금액의 환수라든지
그런 것들, 기간의 제한이 없죠. 기간의 제한도 없고. 또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가능하고, 환수할 때. 소위 말하는 이것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체질이 맞는 거죠. 1년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된다. 우리가 한국 선박투자법에 의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되잖아요. 선박을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대신 이건 또 단점도 있죠. 단점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죠. 지금 그 선박 투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지금 좀 유예를 했잖아요. 원래 올해까지인가 했다가 3억 원 이하의 일반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 소득세 감면을 일부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제 선박 투자가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투자 금액 대비 이제 빼먹는 금액, 그 비용, 그 빼먹는 금액이라고 제가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박 투자회사, 선박 운용회사, 선박 자산 관리회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사들마다 다 비용들이 다 발생되는 거죠.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 비용들이 다 발생되죠. 이것은 그 펀드를 모으는 자산운용사, 그 자산을 보관하는 자산보관사,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 다 비용들 발생되거든요. 이것도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싸다, 비용이.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소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있죠. 그럼 이제 투자 신탁이 보는데, 투자 신탁은 이게 어떤, 요걸 보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보여요. 왜 투자 신탁이 요건 지금 골든버치 자산 운용이 최근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투법에서 근데 1, 2, 3, 4는 이미 했죠. 해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그 선박 투자회사 외에 간접 투자 방식이 해가지고 자산 운용사를 비롯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선박 금융의 주도적 그 위치에 있지 않는 투자자나 랜더들, 빌려주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섰다.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 달에 그 마린 파이낸스 컨퍼런스 부산에서 했을 때, 그 기사에 코리안 그 이슈 리포트를 독자적으로 하는데 보면은 마린만이 이제 이걸 아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선박 투자만큼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아까도 그 자동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자산운용사든 창투사든 아니면 신탁사든 아니면 정권사든 벤처 캐피탈이든 자기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구조냐 그러면은 일단 펀드가 돈을 만들죠. 투자자로부터. 요건 지금 얼마나 75%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소위 말하는 씬이었죠. 투자를 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A 해운회사가 25%를 만드는데, 이 A 해운회사는 이제, A 해운회사는, 이게 이제 대출을 한 75, 근데 이 B는 자기 계열사거든요. 보증에 의해서. 담보도 없이 보증을 해서 75억을 만들고 105억만 자담이에요. 105억만 자담. 이런 구조거든요. 네. 이거 대출을 예를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 25%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돈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특별자산 투자 신탁에다가 쉽게 말하면 맡기죠. 우리가 투자 신탁회사가 맡기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말 그대로 이것이 집합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쓰여집니다. 또는 투자한 후에도 이 돈이 다른 부채나 또는 다른 크레임, 분쟁으로부터 이것이 감류되거나 또는 가처분이 되거나 또는 이것이 압류되거나 또는 이것이 이 돈을 받아서 펀드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일로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것을 여기에 투자하고도 투자한 것을 다시 우리 리온 브라더스 하듯이 투자한 것을 또 담보로 해가지고 또 돈을 빌려서 자산운용사 유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을 넣는 거죠. 신탁의 목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신탁이 이제 투자 신탁도 있고, 관리 신탁도 있고, 운용 신탁도 있고, 종류는 많습니다만, 그 종류조차도 지금 아까 자본법에 의하면 이제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신탁에서는. 어떤 상업 목적의 신탁, 운용 신탁이든, 투자 신탁이든, 관리 신탁이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탁을 하면은 신탁에서는 수익금 정도 마련을 하죠. 우리가 부동산 하는, 우리가 건설에서도, 시행사가 토지를, 아파트 얘기하면 그곳을 갖다 신탁에 넣고, 신탁으로부터 수익금 정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수익금 정권을 갖다가 금융기관에다가 렌드하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시니어와 주니어가 각각, 다 요것을, 투자 신탁에 넣고, 신탁증권, 신탁증권은 수익금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황금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자격, 평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해외 SPC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해외 SPC의 투자의 방식은 직접 송금 방식이 아니고 이익 청구 자체를 매입하는 거죠. 이 SPC가 본드를 발행하는 거죠. 본드 발행. 그렇게 해서 이 SPC는 약 6,300만 부를 만들고, 6,300만 불 중에서 우리가 5,900만 불은 요건 이제 대한조선에 있던 18K 테이프 사이즈거든요. 테이프 사이즈를 거쳐서 해가지고 이미 앞에 한 60%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60%가 걸려 있는 거예요. 계약금 1차, 2차까지 4차금까지 한꺼번에 페이하고 배를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는 이렇게 맡깁니다. 용승 계약을 하고 포스에다가 맡긴 거 제가 알고 있는 선박 관리는 그런 거. 그러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봐왔던 거하고 완전히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죠? 첫째는 뭐냐면 이 A 해운회사라는 것은 요 구조에서 소위 용선료의 발생에 의해서 생기는 이익의 주체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선박에서는 자기가 BBC HP 가져와가지고 찾다 줘야 됩니다. 그죠? 아니, BBC HP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COA 계약을 하든 아니면 뭐 트램프를 하든 모아이즈를 하든 배를 굴리는 거죠. 지금까지 구조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아닌데 A 회원에서는 단지 매각했을 때 투자 차익만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로 뭐냐면 A 회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6,800만 불의 돈 중에서 105억 1,000만 불 채 안 되는 돈만 자산금인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똑같죠. 나머지 똑같다는 건 선박 투자의 경우도 같이, 여기 이제 용선 계약에서, 장기 용선 계약에서는 용선료를 에스코르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다가 지급하는. 물론 이제 아주 상세 계약은 잘 모르겠어요. TC 계약에서도, COA 계약에서 그러고, TC 계약에서 그러고, 여러 구조의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가서 이제 여기서 에스코르 계좌에 넣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어사인을 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디포트 되는 경우를 생각을 했어요. 디포트 용수료를 제때 못 낼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가서 뭐 TC 계약 디포트 됐을 때 따르는 문제들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지금 요 구조 같으면 당연히 여기부터 문제 까지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상세한 계약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건 조금 다르니까. 요런데요. 7%, 10.75%. 그러면 하나로서하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 계약을 해서 합의 해지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그 구조로는 2010년 작년에 국민연금이 1,000억 투자했다 하던데,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이 요 펀드에다가 투자를 했지만은 요 펀드는 이것을 국내 회원사에 그 펀드 SPC에다가 직접 돈을 투자하는 형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도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선박의 실질 소유자, SPC가 선박의 실질 소유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선박 그 자체잖아요. 선박 그 자체가 가지는 물적 인격을 보고 돈을 투자하지 못하겠다. 자기 아직 경험이 없다, 자기들. 그래서 이렇게 회원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투자의 방식은 펀드가 국내 회원사가 발행하는 CP를 인수하든지 아니면 사채를 인수하는 교환사채, 전환사채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걸 제가 체크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 돈은 이 선박을 SPC가 선박을 매입하는 데 목적이 쓰여지기는 했지만 국민연금하고 선박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담보로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가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런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나마도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국민공제조합이나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간혹 만나고 그러거든요. 뭐 리스크 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섹션대로 되어 있죠. 이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 투자 자산이거든요. 선박은 자기들이 얘기할 때 아니면은 이제 자기들이 뭐 유가증권이나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섹션대로 다 나눠져 있죠. 근데 그나마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만큼 선박에 대한 위험의 인지도가 훨씬 덜해졌다. 또 한 가지는 선박이라는 것이 이러한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중에 일반 투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게 특별히 선박에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박에 대한 투자로서의 가치, 대상으로서의 가치, 또 선박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또 선박이 마치 부동산처럼 자기들의 일상의 투자 대상으로 주식처럼 가까이 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돈은 여전히 우리 한계도 아직은 1,000억은 국민연금 전체 투자 이용 금액에 대한 이 끈값이거든요. 이게 공제조합 거기 작년에 뭐 펀드에서 한 200억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동조선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전에 들어갔죠. 주식 인수 형태로 투자를 해서 500억 해가지고 조선에 500억, 여기 200억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전체 군인은 금액이 4조 이상이 없거든요. 웬만한 대형 정권회사보다 군인공제조합이 더 많대도 가능하니. 근데 700억이면 완전 끈값이죠. 그래서 7천억 원이나 그렇게 돼야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자통법 하에서 각종의 투자 창구가 열려있고 대출 창구도 열려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그만큼 우리가 배가 항해할 수 있는 돈의 바다가 더 많고 다양해졌다. 그 점에서는 이제 보호적이라고. 그래서 아직 조금 이제 아쉬운 건 그런 점이죠. 선박을 직접적으로 아직 접근하지 않는다. 기업을 통해서 우리 보면 현대한진, SX 대면 대형 회원사들, 우리 소형 회원사나 중소 회원사들 중견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 그나마도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서 초래될 숙제죠. 이것은 지금 자산 유동화 채권 발행에 대한 우회상자 스펙 그걸 직접 내가 이런 부분들인데 선박을 하거나 신주를 발표하기 위해서 돈을 만드는 방식과 그중에서 일부를 기업이 유동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동시에 한 사례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지금 자산의 그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SPC를 만들죠. SPC는 대부분 우리가 유동화 유한 회사가 됩니다. 주식 회사가 아닙니다. 특수 목적에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유한회사가 되고 유한회사에는 돈을 빌려줄 소위 ABS 정권, 소위 유동화 정권을 SPC가 발행하고 유동화 정권을 인수할 주체가 되는 랜드들이 여기에 유한 상원으로서 참가를 하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이 랜드하는 빌려주는 금액의 한 분에서만 책임을 진다 하는 거죠. 즉 공당 개념이 아니고 개별 담보 개념이다. 공동 랜드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쪼개져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신디케이트 론에 있어가지고는 돈을 한꺼번에 빌려준다, 그죠? 간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취급하는, 잡는 담보는 공당의 개념이거든요. 공동담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디폴트가 되면은 공동담보를 팔았어. 거기에 참가한 각각의 랜더들이 참가했던 금액의 비율별로, 레이쇼별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회수를 할 때, 사람에. 그렇게 이제 리스크를 분담 책임을 지는데, 이건 조금 형태는 다르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공되는 담보들에 보면요, 여기서 제공한 금융기관들이 공단 형태가 아니고, 각계로 담보 설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꼭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 SPC가 그렇게 해서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유동화 정권, ABS 정권 발행을 하면은, 아까 신탁 구조에서 그 수익 정권 발행을 내가 담보해서 돈을 만들듯이, 그 유동화 정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들이 돈을 SPC에다가 빌려주는 거죠. 요게. 그러면 이 SPC는 우리가 유동화에 참가했던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서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여러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후수인 담보들. 우리가 정상 담보들은 이미 부동산이다, 아니면 뭐 채권이다, 아니면 주식이다, 선박이다, 전부 다 섣불리는 거죠. 다 쓰고 없으니까. 더 이상 대여할 담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신용도 소위 비지블한 담보나 비지블한 크레딧 신용이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게 언비지블한 것, 숨어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유동화의 사실 목적이거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화하지 못했던 자금을 끄집어내서 자금이 될 수 있는 자금을 담보와 신용, 보이지 않고 숨어져 있던 걸 끄집어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운용자금이나 투자자금을 쓰라. 그것이 이 법률의 지식은 그란 말이죠. 유동화. 그래서 SPC에다가 여기서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그 담보들은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매출채권 또는 제2순위 담보, 심지어는 제3순위 담보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3순위 담보. 1순위, 2순위 다 있는데 1순위, 2순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제3순위 설정을 갖다가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우리가 대출 약관에 그럴 때는 써먹는 거지 이것도. 예를 들자면 그럼 매출채권, 뭐 우리가 장군성 계약을 맺었는데 장군성 계약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5일, 15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달 습달 해가지고 계속 받고 있다. 보야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몇 보야지다. 3년 되고 3년인데 두 달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12보야지가 남아있다. 한 차가. 거기서 들어올 수익이 얼마다.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 좀 빌려다 그걸 유동화하자. 그런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이걸. 아니면 그냥 TC를 줬다, 장기 TC를. TC를 가져간 용순도가 아주 크레딧이 좋으니까, 앞으로 받을 용순도를 땡겨서 우리가 현금을 좀 하자. 그런 거. 자본에서는 안 된다. 자본에서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숨어져 있는 것들을 다 유동화하는 방법. 그것이 자산 유동하고 사실은 우리가 자산 유동하는 회원회사나 조선회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어요. 자산 유동화 방식. 근데 요건 지금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 담보라든지 아니면 매수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그것들 관리 처분이나 담보 신탁을 해가지고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는 그런 취지 자체는 아까와 똑같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못 써먹게끔 이걸 묶어두는 거죠.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담보의 제공이라든지 신용의 공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묶어둔다. 여기서 끝내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수익권 증서 발행이 가서 문제는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ABS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 증권 발행에 의해서 자기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화 증권 발행에 우리가 소요되는 신용이나 담보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그 재무 상황이나 경영 상황에서 다 써먹고 남은 것들 가지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이 한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전에 좀 비쌌죠. 이전에 좀 비쌌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보면은 이제 보면은 그 SPC는 이제 풋옵션을 약정하죠. 왜냐하면 이제 SPC가 그 유동화 회사가 풋옵션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ABS 정권에 의해 가지고 쓰고 있는 돈이 약정된 기간에 상환되지 않으면 약정된 기간에 상환되지 않은 원금이 약정된 기간에 우리가 ABS 정권에 의해 가지고 확약한 수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때 이자가 안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을 몰치조건이에요. 몰치조건. 굉장히 엄격하죠. 그 대신. 몰치조건이라는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상업 거래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제 저기 A라는 사람 돈 빌렸죠. 돈 빌려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은 바로 A가 나한테 감유, 압류 해가지고 경매 바로 못 오죠. 소위 말하는 채권 확정 소송을 끝이야 되잖아요. 재소전 하위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채권 계약,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 이것도 그런 점에서는 채권 계약이죠.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 재소전 하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공정하잖아요. 공정할 때 우리가 소위 공정할 때 공정이라는 것은 그 약속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할 때는 백지음을 배수해서 그것이 약정된 날짜에 약정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돈을 안 갚으면은 바로 우리가 채권 확정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ABS의 경우에는 풋옵션은 굉장히 엄격해요. 담보로 제공한 대주주의 지분, 비상장 주식이라도 그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기업 가치 대비 주가의 가치를 회계사를 시켜가지고 상정해서 그래서 ABS 채권을 만들 때 담보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제3 유가증권 가서 이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유가증권을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매출채권을 우리가 앞으로 하신데 그것을 여기에서 담보 제공을 했다. 약정된 다음에 그것이 전부 어디에 어떻게 SPC에 기속돼 있어요. 채권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이익 상실에 의해서 바로 담보권에 주장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죠. 그 대신. 그래서 할 때는 좀 신중한 필요는 있죠. 있는데 우리 기업이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내가 경영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박을 확보하는 데 쓸 것인가? 조선에서의 경우도 우리가 같은 할 수 있었는데 이 선박 운항에서 선박 운항에서 배가 필요하면 COA는 있는데 근데 이제 돈이 없어요. 배를 살 돈이. 뭐 중요도 없고 없다. 또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짜투리 담보와 짜투리 신용들을 총동원을 해서 ABS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참가할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참가 안 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물론 ABS 정권을 관해서 참가하는 회사들이 ABS에 참가하는 대신 ABS에 우리가 제공되어 있는 담보 외에 포괄적인 책임을 지어달라 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포괄 보증을 써달라 하는 것처럼 그것은 유동화 전문회사와 선박 운항회사와의 유동화 약정서에는 그게 없어도 이면 약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배를 합할 수 있다면 또 그 배를 운항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유동화해서 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 펀드나 또는 여신전문기업, 여신전문기업은 시니어 부분은 우리가 이것이 가서
만든 돈이 한 25% 된다. 그럼 75%는 또 빌려나고, 굳이 뭐 펀드나 뭐가 해가지고 비용 나가고 머리 아프다. 좀 직접 좀 빌려나고 배를 살 테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신을 우리가 타겟으로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주거래 은행이다 아니면 주거래 뭐 저축은행이다 뭐 있겠죠. 자기 회사가. 그 회사하고 유동화까지 상의하는 거죠. 유동화 조간사를 내가 좀 맡아다오. 프로핏을 줄게. 그렇게 해서 일괄해가지고 타결하는 방법이 제일 사실 좋죠. 일괄 타결을 보는. 그리고 너가 혼자서 뭐 5천만 불이나 돈 못 만들거든. 그러면 너가 신비를 만들어라. 너가 구성하라.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또 실제로 저는 요거 좀 많이 했었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에 10월에 계약이 있다. 이게 너무 아깝다. 배는 없고 이것이. 근데 우리 회사 빚이 많다. 빚이 많아가지고 더 낼 담보도 없고 더 낼 또 보증 쓸 수 있는 보증 여력도 없다. 그럴 경우에 이런 방법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죠. 기존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항권들은 있다.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 있다. 수익을 잡히는 거죠. 여기다. 미래의 수익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ABS에 의해 가지고 가서 주니어가 심했다 그러면 그것이 펀드든 여신이든 시니어 쪽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원앙회사의 선박의 원앙 능력과 신용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보통 여기서 하는 게 프레이트로 사인 아예 해다오. 그럴 경우에 하두도 싫어하지 않죠. 하두도. 왜냐하면 어사인을 해주는 대신 여기서 만약 디폴트를 했더라도 운송 계약을 중간에 이행 못하더라도 어사인을 해주는 대신 너가 이것을 운송한다는 어블리게이션을 자. 그럼 서로 주고 받는 거지. 그거 일반적이거든요. 실제 해보면. 아니면은 에로이브를 발견하라 그럴 수도 있어. 금융기관에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대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BBC HP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돈을 못 갚는다 뭐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제 해외자회사 부분에서도 이걸 계속 못 주겠다. HP 구조 안 나온다. 이 문제가 된다. 또 HP 구조에 여기서 디폴을 해가지고 BBC HP라고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우스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이거 브레이크 대상 되잖아요. 가장 쉽게.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BBC HP가 비교적 용량 도시거든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레스트가. 근데 시사 시크레인에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그럼 하주도 문제가 되고 여기도 문제가 된다. 그럼 여기 말이 뭐냐면 남아있는 잔존 채무에 대해서 인수해다오. 또는 하주는 그럼 운송계약을 계속 이행해다오. 그럼 우리 운송권은 우리가 승계하도록 우리가 옵션을 다오. 콜과 풋 옵션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안정적인 하부 운송과 이런 안정적인 운임을 확보하는 형태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하나가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만한 그 해운회사 조선소가 그만한 영업력과 관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근데 이거 그러면 굉장히 시기한 거라,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합니다. 저는 많이 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요런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체의 발행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좀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한 부분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서 우리가 반론을 남겨놓고 배를 성과를 쭉 산업을 하다가 우리가 일정 시기가 됐는데 우리가 성과 자체가 이제 백값 내려갔다고 하지만 잔존 부채보다는 백값이 그래도 좀 낮다. 잔존 부채보다는 우리가 퉁쳤을 때 좀 낮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는 잠존 가치가 좀 남았으니까 열심히 담보력을 좀 늘려달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안 해준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대안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대화. 담보 거래를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이죠. 잠존 가치가 잠존 부채보다 많이 남아있다면 안 남아있다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은행에서
그 금융권 속도로 분 계시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10번까지 우리가 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척 등등 수익을 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선박별 손익계산서 상에서, 그 다음에 현금 원주 상에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우리 분할해서 하고도 이것이, 그, 프로핏이 남는 상태다. 그러면 그것을 SPC 설립을 해가지고, 셀하고 팔고, 차트백 하는 방, 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이 전체가 다른 데 각급의 배가 여신을 낼 때마다 담수를 다 쓰고 보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구은행하고 보증을 끊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구은행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남는 돈을 상환 재원으로 쓴다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남는 돈을 질권 설정을 해준다는 점점 깔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섞어 놓지 말고 직접적으로 섞여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이익이 나는 데들을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분리해서 SPC를 설립하고 거기에 펀드를 인바이트하거나 아니면 유동화를 해서 돈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감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해서 그것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자금을 갚아주겠다. 기존 남아있는 데에 대한 은행이 그렇게 해서 재무구조를 강하고 급격하게 개선하는 것. 금융기업의 그 코스를 줄이고 또 살아나는 데들은 더 활발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이 되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5분만 더 말씀을 좀 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담들 이렇게 하시고 대본에서도 저희가 많이 오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없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현금흐름표 꼭 준비를 하시는 것이 기업의 재무관리의 하나의 그 포인트로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박별 손익계산서와 선박별 현금흐름표 선박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크레임과 같은 크레임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발채무잖아요. 우발채무는 그 담보력을 깔아먹고 운용능력을 깔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개 선박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업과 운항과 경영상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기관하고의 거래 시에 현재 금융기관이든 앞으로의 금융기관이든 그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명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뢰를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한진이다 현대나 STX다 싱가포르 가가지고 런던 가가지고 아까 보기를 들었던 해외 금융기관들 하면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6% 7% 요즘 국내금리하고 비슷해요. 싸게 안 준다니까. 왜? 못 믿는 거다. 왜? 뭐를 못 믿는? 선박별 경쟁력을 밝히지 않으니까. 선박별. 또 하나 근데 선박별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고 손익계산서가 가지고 좋은 점도 있어요. 만약에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SPC 슬립을 하고 펀딩을 받아서 팔고 차타백을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 강가삼각 같은 거는 우리 SPC가 BBC 구조니까 빠지잖아요. 지금까지 회계상으로 강가삼각 구조를 잡아놓기 때문에 전체 기업상으로 마이너스가 나던 것도 선박배로 빼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강가삼각배는 빠져나가거든요. 그것은 당장 현금으로 나가는 게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우리는 부채를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선박불고 A라는 선박 그 SPC 해외 SPC의 선박표가 BBC 차트로 우리가 가져와서 쓰겠다는데 강가상각 넣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플러스라니까.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거죠. 아, 이거 괜찮은 구조구나. 또 현금 구조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는 현금 몰입에서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 몰입 구조상으로서도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 예산은, 이 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돈 못 벌고 있는 배를 우리가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척이 됐으면 거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늘려가는 거죠. 그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배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난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오너십을 꼭 가져야 된다. 그거보다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BBC HP라도 우리가 3년, 5년 해가지고 투자자가 매각을 한다 그랬더라도 우리가 바이백 조건에서 옵션을 소위 바이 어블리게이션은 아니더라도 퍼스트 옵션을 자기가 가지면 우리가 먼저 살게. 우리가 안 사면 다른 데 팔아라는 조건을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대화 할 수 있다 하는 단서가 달리 있으면 굳이 엄청난 돈을 동원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는 뭐냐면 해외은행 두려워할 필요 없거든요. 가서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그런 얘기해요. 해외에 한국 선사들, 큰 선사도 가서 돈 못 빌리는데 조그만 선사가 가서 무슨 돈을 빌리냐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박별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조정하거나 거짓없이 한국의 금융기업과 해외 금융기관도 누가 돈 안 빌려주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투자 안 하려고 하겠어요. 장사인데 걔들도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돈을 빌려줄까 찾는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도 저기 워렌 버핏 대구까지 와가지고 한번 큰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DNB다 뭐 도이치뱅크다 그거 난 두려워할 거 없다. 난 그렇게 봐요. 실제로 저도 홍콩에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은행도 많이 했는데 합리화가 저도 뭐 은행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침은 은행 만나고 점심은 은행 만나고 저녁은 은행 만나고 계속 만나는 거죠. 내가 누구고 우리 회사가 누구고 내가 관리하는 선박이 어떤 데고 그것이 손익계산서하고 얘기 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배를 빌려가서 운영하는 TC업자는 어떤 업자고 하주는 COA 계약 하주는 누구라는 것을 투명하게 계속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배를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 좀 돈 추천해 주시오. 간사가 됐어. 돈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빌리느냐. 돈 제일 잘 빌리면 우정과 신뢰를 쌓는 거죠. 우정과 신뢰를 쌓으면 도이치뱅크, DNB 아니라 뭐 전시계 어떤 은행에도 돈 안 빌리고 누가 투자를 안 했어.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디테일에 있어서는 손익계산서, 현금 어렵게 선박별로 꼭 그것을 팔라고 해서 추적하라.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부분인데요. SM 회사 계신 분도 오시는데 SM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SM의 경쟁력이 있어줘야 돼요. 디테일이 있어줘야 돼요. 수리비는 얼마 들고 어느 부분에 또 검사비는 얼마 들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전체의 운영 비용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돈을 빌려주는 쪽과 투자하는 쪽이 보여줘요. 왜냐하니까 우리 SPC가 됐을 때 BBC HP로 빌려가는 사람은 바로 SM 능력이 관건이잖아요. 그 배의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갈 때 그 배의 가치를 얼마나 할 것인가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SM 비용이 디테일하게 얼마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거죠. 선박대로 쪼갰어요. 사무실 오피스에서 쓰고 있는 각종의 상담 비용들을 간접 비용으로서 우리가 각 배가 그 프레이트로서 매출을 일으키는 비율대로, 열척을 비율별로, 배별로 쪼개서 우리가 일괄 산입할 수 있죠. 육상의 경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런 구조, SPC를 해서 그것을 차타백 형식으로 운항해 나가면 소위 지배 관리하는 형태의 우리가 해운으로 바뀌면은 육상 비용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배 비용이죠. 적은 비용으로 좋은 배를 유지하고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걸 주목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걸 실제로도 이 수많은 해외의 유명 뱅커들은 그거를 시킨 뱅커들은 거기에 이구리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있게 관리했는지를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SM도 지금 대회가 돼야 되는데 SM이 대회가 되면서 나는 여기 참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SM이 배를 SM은 관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선박의 투자의 풀에 일부 발을 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전에 유라시아 그룹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손꼽는 SM 회사잖아요.
엄청 찾아왔었어요. 사장, 부사장 찾아서 늘 제안, 우리도 발을 담근다는 거야. 투자에. 일부지. 많지도 않은 5%니까. 아니면 투자를 자기들 안 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주 강사가 돼서 신비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뭐냐, 그 배는 자기들에게 SM 관리를 달라는 거야. 장기로. 그런 조건이거든요. 대형 기관들이 SM 회사니까 그렇죠. 유라시아 그룹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도 우리가 지금 SM 회사들이 지금 대형화돼 가는데, 지금 당장은 뭐 그럴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 운항업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투자와 그 중이어든 시니어든 결합을 해가지고 배를 BBC HP 구조로서 확보하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서 배를 삼각해서 팔았을 때 거기에 바이 옵션을 커스텀 바이 옵션을 가진 구조, 그런 구조가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관리도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 아까 A 회사 같은 경우 관리 안 하잖아요. 호스의 단순가 예를 들면 뭐 현대 단순가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너가 좀 참가해라. 그 대신 우리 BBC HP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 안 하겠다. BBC라도 그리고 관리 떨어버리니까 너가 줄게 참가해라.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돈을 투자를 안 하더라도 훨씬 더 크레딧이 있고 명성이 있으니까 자, 당신들이 그러면 좀 인바이트 해서 신비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해외은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싱가포르에 웬만하면 다 나와 있고 홍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세계 뉴스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IR 잘 해야 돼요. 작은 회사라도. 작은 회사라도 몇 개 회사가 뭉쳐서 갈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렇고 우리가 관리하는 배는 경쟁력이 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비용 구조에서 하고 이익 구조에서 하고 있고 우리 거래하는 주거래 하주는 저희 해주는 이러한 하주들이고 그리고 특히 나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회원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CEO든 아니면 임원들이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스타디 캐리어는 어떻고 우리가 워킹 캐리어는 뭘 했다는 거. 어떤 배를 사는데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어떤 배를 관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 상시한 워킹 레코드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상시하게 IR을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IR을 안 하고 외국에서 돈 빌릴 수 있나? 외국에서 돈 절대 안 빌리죠. IR 거창한 2박 3일만 갈 때 비싼 호텔 안 있어도 돼요. 걔들이 안 만나준다? 제가 나서서 다 만나서 해드릴게요. 제가 나서서.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가서 2박 3일 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 만나준다. 네? 걔들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대행회사라 그러더라도 선박별 손익계산서나 선박별 현금흐름표가 선박별 관리 비용의 디테일을 선박별 우리가 크레인 리스트를 그 크레인으로 한 비용과 그것 때문에 얻어맞거나 아니면 이긴 레코드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높게 이자를 하는 겁니다. 7%, 8%, 6%. 일본 애들 미국 플러스 0도 있어요. 0%. 일본 애들 가져가는 돈이 미국 플러스 0%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좀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 경과했습니다. 그 고잘것없는 얘기인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